대한민국에서 농업으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대개 씨앗이나 강의 혹은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팔레트를 배송하고 추출물 계약을 협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대한민국 내외의 가공시설을 확장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진짜 주제입니다. 뒷마당 정원 가꾸기 같은 환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입소문난 작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전체 산업을 먹여 살리는 식물들에 관한 것이며 어디서 진짜 돈이 벌리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프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는 가공, 포지셔닝, 그리고 공급망 통제에서 나옵니다. 재배는 쉬운 부분입니다. 잎을 분말로, 씨앗을 오일로, 뿌리를 추출물로, 바이오매스를 브랜드 원료로 변환하는 곳. 바로 거기서 이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수년간 과대 광고 사이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국내외 공급업체들을 테스트하고 가공업자들과 대화하며 대규모로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적해온 결과 저는 이 목록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 중 일부는 유명하지만 잘못된 이유로 유명합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매년 은밀하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땅을 람보르기니로 바꿔줄 기적의 작물을 바라고 이곳에 오셨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식물들이 올바른 가공 전략과 결합될 때 어떻게 수십억 원대의 자산으로 변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정확히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1. 모링가.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식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록에 속하는 첫 번째 식물은 모링가입니다. 코웃음을 치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식물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링가가 슈퍼푸드라서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마케팅 소음에 불과합니다. 모링가는 당신이 그것을 단순한 잎사귀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가공을 위한 원자재로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수익성이 생깁니다. 신선한 잎은 푼돈에 팔립니다. 건조잎 분말은 제대로 가공되고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 표준화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제품 카테고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링가에서 나오는 진짜 돈은 동네 건강식품 매장에 파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량 원료 구매자, 보충제 제조업체, 기능성 식품 브랜드, 그리고 수출 유통업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구매자들은 당신의 농장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분 함량, 미생물수, 입자 크기, 그리고 배치 간의 일관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가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분야에서 수년을 보내며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링가는 소매용 잎 판매 수준에서만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공 수준에서 수요는 지루하고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모링가로 실패하는 농부들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너무 좁은 면적에 심는다. 적절한 건조시설에 일찍 투자하지 않는다. 기존 공급망에 연결하는 대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시도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원사가 아니라 제조업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윤폭이 조용히 넓어집니다. 1kg의 저품질 분말은 가격으로 경쟁합니다. 깨끗하게 건조되고 균일하게 분쇄되었으며 테스트 문서가 구비된 1kg의 제대로 가공된 모링가 잎 분말은 신뢰성으로 경쟁합니다. 신뢰성은 항상 더 높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이 목록의 모든 식물에서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슈퍼푸드들이 2년 후에 사라지지만 모링가는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이것은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산업적 수요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덧붙이자면 제가 말하는 정확한 가공 기준과 구매자 카테고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언가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짜 구매자들이 무엇을 찾는지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블랙커민. 좋습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사실상 조용히 다른 작물들을 압도하는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목록의 두 번째 식물은 블랙커민 니겔라 사티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문화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완전히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씨앗을 파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는 오일, 특히 제대로 냉압착하고 필터링한 블랙커민 오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오일의 가격은 추출 방법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값싼 오일은 시장에 넘쳐나지만 고품질 오일은 만성적인 품귀 현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구매자들, 즉 화장품 제조사, 보충제 브랜드, 심지어 제약 연구 공급 업체들은 양이 아니라 일관성의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추출의 질을 추구하는 대신 재배 면적만 쫓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가공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규모의 경제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통제된 소규모 생산이 대규모 생산을 매번 이깁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식물들과 달리 이 식물에 대한 수요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주도되지 않습니다. 전통, 임상 연구, 그리고 반복 구매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런 종류의 수요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되는 작물에 투자했다가 6개월 뒤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미 이해하실 것입니다. 궁금한데 대한민국에서 블랙커민 오일을 직접 추출해 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캡슐이나 씨앗 형태로 파는 것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식물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격차는 엄청나니까요.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안전하고 지루하게 들리기 시작하기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법적으로 복잡하며 제대로 다루었을 때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식물들로 넘어갈 것입니다. 3. 강황.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향신료라고 생각하지만 추출물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제약 원료처럼 취급되는 식물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강황을 똑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목록의 세 번째 식물은 강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강황이 아닙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뿌리도 아니고 식료품점 선반에 넘쳐나는 저품질 분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강황에서 나오는 진짜 돈은 커큐민 추출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물을 이해하는 것을 멈춥니다.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강황을 재배하는 것은 쉽지만 수익성 있는 강황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황이 흥미로워지는 순간은 당신이 농부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원료 공급업체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커큐민 함량은 품종, 토양, 수확 시기, 그리고 수확 후 처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강황은 커큐민 수치가 낮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깨끗하게 추출되고 지속적인 테스트 결과를 가진 강황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수익성 있는 강황 사업과 실패하는 사업을 가르는 것은 수직적 사고입니다. 성공하는 재배자들은 추출 시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거나 가공 능력에 조기 투자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뿌리줄기를 파는 것은 당신을 일반 상품의 헐값에 묶어둡니다. 표준화된 강황 분말이나 커큐민이 풍부한 추출 원료를 판매하는 것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웰빙 식물들과 달리 강황에 대한 수요는 인스타그램 사이클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임상적 관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본 한 가지 실수는 사람들이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이윤 폭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은 품질 관리와 함께 증가합니다. 건조 온도, 분쇄의 균일성, 오염 방지에 집착하는 소규모 시설들이 오직 양만 추구하는 대규모 농장들을 지속적으로 앞지릅니다. 두 강황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왜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지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4. 엘더베리. 이제 백만장자 목록에 있을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확실히 그곳에 있어야 할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엘더베리입니다. 맞습니다. 인기 있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용 방식이 문제입니다. 엘더베리는 제철 과일이 아니라 가공작물로 취급될 때 진지한 수익원이 됩니다. 신선한 열매는 빨리 상하고 냉동 열매는 쥐꼬리만한 이윤을 놓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엘더베리 농축액, 분말, 표준화된 추출물, 그곳에서는 수요가 해마다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이 산업 외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엘더베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 이후에도 결코 완전히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들은 엘더베리 기반 제품 라인을 만들고 이를 거의 단종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장기 계약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엘더베리는 부주의한 운영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부적절한 가공은 안토시아닌 성분을 파괴합니다. 일관성 없는 배치는 거부당하며 식품 등급 구매자와 제약 등급 구매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싼 값에 팔거나 구매자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엘더베리로 성공하는 재배자들은 거의 항상 한 가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수확 즉시 가공하거나 수확 전에 가공업체를 확보해둡니다. 추측도 없고 시장이 신선한 열매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매자의 사양에서부터 역순으로 철저히 계획됩니다.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주변에 엘더베리 제품이 넘쳐나는데 정작 누가 그것을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 침묵 속에 대개 돈이 숨어 있습니다. 오, 아쉬워간다. 이제 논란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어울리는 식물이죠. 이 식물은 아슈와간다입니다. 이것은 복잡함으로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슈와간다는 심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양 기반의 작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잎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뿌리가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아슈와간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확량이 아니라 유효 성분의 농도입니다. 대부분의 재배자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헐값의 도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재배자들은 아슈와간다를 제약 원료처럼 취급합니다. 일찍 테스트하고 선별적으로 수확하며 극도로 주의하여 가공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구매자들의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규제에 대한 법적 인식 또한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매자들은 원산지, 오염물질, 그리고 문서화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주의한 문서화는 낮은 수확량보다 훨씬 더 빨리 사업을 망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아슈와간다 계약은 약용식물 분야에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슈와간다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시장은 조용히 통합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전문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농부들이 들어보지도 못할 장기 공급 계약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저 식물을 팔려고 합니까? 아니면 원료 공급업체가 되려고 합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6. 마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해 보인다는 이유로 과소평가하는 식물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공된 지루한 식물들이 종종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목록의 6번째 식물은 마늘입니다. 저도 그게 어떻게 들릴지 압니다. 마늘은 전혀 섹시해 보이지 않고 백만장자의 작물이라고 외치지도 않지만 마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통마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늘가루, 과린 마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성 마늘 추출물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비디오에서 빠뜨리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마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윤폭은 좁고 수입산이 가격을 지배하며 대한민국의 소규모 재배자들은 짓눌립니다. 하지만 마늘이 가공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가공은 지리적 불리함을 제거하고 경쟁 무대를 농부에서 가공업자로 옮깁니다. 특히 숙성 마늘 추출물은 겉보기에는 지루해 보이지만 이윤이 높은 보충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생산 시간이 길고 품질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양을 충족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적습니다. 이는 가격 협상력을 창출합니다. 제가 거의 항상 본 것은 가치 사슬의 단 한 단계만 탐색하고 마늘을 포기하는 재배자들입니다. 수익성 있는 운영자들은 건조 품질에 특화하거나 추출물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농산물 시장에서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 수요는 트렌드에 완벽하게 면역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마늘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구성은 드뭅니다. 7. 생강. 다음 식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식물은 생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는 그런 버전이 아닙니다. 신선한 생강은 이윤폭이 좁은 물량 싸움입니다. 생강 분말, 생강 오일, 진저롤이 풍부한 추출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는 생강이 강황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의 가치는 가공 조건에 극도로 민감한 휘발성 화합물에 있습니다. 과열하면 구매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바로 그 성분이 파괴됩니다. 건조가 불충분하면 유통기한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경험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가 본 최고의 생강 가공 시설들은 썰기 두께, 건조 시 공기 흐름, 분쇄 속도에 집착했습니다. 저품질 분말과 사양에 맞는 생강 추출물 원료 사이의 가격 차이를 보기 전까지는 그저 강박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약용 작물들과 달리 생강은 식품, 음료, 보충제, 화장품 시장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가격을 보호합니다. 한 부문이 둔화되면 다른 부문이 공급을 흡수합니다. 8. 민들레, 파프디아. 이제 거의 아무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식물로 넘어갑니다. 민들레입니다. 네, 그 잡초 민들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관리될 때 수익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민들레의 뿌리와 잎이 모두 사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간 및 소화기 계통의 제제에 사용되는 구운 뿌리 분말과 추출물에 있습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야생에서 채취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위험합니다. 전문 구매자들은 통제된 재배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들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품질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창출합니다. 민들레 구매자들은 쓴맛의 프로필, 뿌리의 밀도, 그리고 깨끗한 가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진입하는 사람 중 처음부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구매하는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틈새 시장을 구축합니다. 저는 여러 농가들이 우연히 민들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개 그들의 평범하고 지루한 땅이 전문 구매자들이 조용히 애타게 찾고 있던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의 말입니다. 최고의 약용식물 사업은 종종 그렇게 시작됩니다. 9. 대마. 이제 이 목록이 그저 안전하고 보수적인 작물들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한 영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규제의 회색지대, 인식의 위험, 그리고 제대로 다루어졌을 때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식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흔하거나 지루해 보여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식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다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폭락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재건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대마 햄프입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마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둘러쌌던 대중성 때문이 아니라 거품이 꺼진 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혼란만을 기억합니다. 과잉 생산, 가격 폭락, 갇혀버린 농부들, 팔리지 않는 바이오매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그 붕괴가 가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걸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대마 바이오매스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마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농지 면적 헥타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출 효율, 규제 준수, 그리고 구매자 사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규제의 압박으로 인해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이 겁을 먹고 떠났기 때문에 진지한 구매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더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거품 붕괴 후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마는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작물보다 실수를 더 가혹하게 벌합니다. 서류 작업의 오류, 실험실 테스트 실패 또는 일관성 없는 화학적 성분은 전체 배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잠재력에는 높은 복잡성이 따릅니다. 거품 붕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두 번째 물결에서 돈을 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에서도 산업용 대마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 라벤더. 10번째 식물은 라벤더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버전이 아닙니다. 라벤더는 사진 촬영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오일 작물로 취급될 때 수익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특정 품종만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라벤더 오일의 가격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재배자들은 결코 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문 구매자들은 철저히 테스트를 진행하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일을 거부합니다. 라벤더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화장품, 향수, 웰빙, 그리고 가정용품의 교차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요가 가격 변동을 완충하지만 오일의 품질이 일정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재배자들은 처음부터 부티크 스타일의 최고급 브랜딩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합 전문가들에게 대량으로 오일을 판매한 다음 원한다면 나중에 브랜딩을 추가합니다. 11. 인삼.
이제 현대 농업에서 가장 오해받는 식물 중 하나인 인삼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종주국으로서 여러분께는 익숙한 식물이겠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초보자를 위한 작물이 아닙니다. 이 식물은 인내심, 자본, 그리고 규율을 요구하지만 제대로 수행되었을 때 대부분의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타임라인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재배 연수, 이력 추적성, 그리고 평판에 막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들은 뿌리의 연령, 형태, 그리고 원산지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식물이 작물이라기보다는 장기 자산에 가깝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묶어두게 되지만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 재배자들을 겁먹게 합니다.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균형적으로 큰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식물을 일반적인 단기 수확 주기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업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면 느리게 자라는 작물이 막대한 예산을 가진 진지한 구매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세대를 잇는 부를 조용히 축적하는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인삼의 가치는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